안녕하세요. 헝그리 보디빌딩입니다. 첫 번째 구술 강의는 구술 영역 규정 파트 4가지 중에 협회 최신 규정 그리고 7가지 종목 소개를 다룰 예정입니다. 구술 내용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술 공부 2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교재에 구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위주로 만들었는데도 내용이 엄청 많죠? 이 모든 내용을 통암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키워드, 즉 핵심 단어 위주로 암기하시고 핵심 단어를 어느 정도 익혔다면 자신만의 문장으로 구성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내용을 엄청 깊게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이해와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장에서 잘 말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강의 방향 또한 깊은 설명이 필요한 것 이외에는 내용 하나에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럼 구술 영역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회 최신 규정. 협회 최신 규정은 경기인 등록 규정과 도핑 방지 규정, 심판위원회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파트는 대부분 이해보다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니 키워드 위주로 내용 읽고 설명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를 모두 포함한다. 경기는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씩 읽어보면 선수, 대회 참가 등 선수 활동을 해당 회원 종목단체에 등록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수를 뜻하는 겁니다. 지도자, 해당 회원 종목단체의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 예를 들어 코치나 감독이 되겠죠. 심판, 해당 회원 종목단체의 심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 일반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겠네요. 네 번째, 선수 관리 담당자, 체육 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선수 관리 담당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 예를 들어 선수 전담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대표적이겠네요. 두 번째, 경기인 등록 규정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의 등록 활동 등에 관한 기준 그리고 절차를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선수, 지도자, 심판 육성과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기인으로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경기인을 육성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경기인 등록 구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협회는 연령, 다만 연령 기준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와 같다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협회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부를 둘 수 있다. 이 별도의 부는 총 5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12세 이하부, 두 번째, 15세 이하부. 이 2가지 부는 육성 목적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18세 이하부, 네 번째, 대학부, 다섯 번째, 일반부. 18세 이하부와 대학부, 일반부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으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생활체육 등록자는 생활체육 대회만 참가만 가능. 전문체육 등록자는 전문체육 대회만 참가 가능. 전문체육 등록자가 생활체육으로 출전하게 되면은 수준이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인 등록기간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니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전문체육 1차로 2025년 4월 10일까지, 추가로 2차로 2025년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두 번째로 생활체육,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는 상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선수도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기인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대회가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인 등록 절차. 본인이 직접 등록 시스템,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 등록 신청서를 시도지구로 제출한다. 1차 시도지구, 2차는 대한보디빌딩협회 승인이 완료되면 선수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유서나 등록 신청서, 동의서를 시도지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스포츠 지원 포털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사진을 띄웠는데요. 스포츠 지원 포털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있는 경기인 등록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음 화면이 뜨게 됩니다. 다음 화면에 보면은 각 종목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보디빌딩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4가지 신청 유형이 뜨는데요. 선수로 누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한보디빌딩협회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배너에
신청서 작성을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나면 제출하는 버튼이 있는데 제출을 하게 되면 경기인 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다음은 경기인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즘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수, 심판,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로서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관계 단체로부터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각종 범죄, 폭력, 성관련, 승무조작,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람, 심판 및 선수 중복 등록이 된 사람. 대부분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죠. 실제 규정에도 징계에 관련된 내용들로만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세 가지 중에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그리고 징계를 받고 처분이 종료가 되지 않은 사람, 각종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람, 이렇게 외우시고 마지막으로 심판 및 선수 중복 등록이 된 사람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인 등록 결격 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등록 금지 조치를 처분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핑 파트로 넘어가는데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알고 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보디빌딩에서 도핑은 아픈 부분입니다. 대한 보디빌딩협회 보디빌딩 시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핑 검사에 적발되어 계속적으로 종목에 대한 경고를 받아오다가 작년 전국체전에서 퇴출했습니다. 시범 종목으로 강등도 아니고 정식 퇴출입니다. 도핑방지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도핑 적발된 사람 명단이 공지가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캡처한 사진입니다. 1번 페이지 보면 보디빌딩 적발 사례가 많이 없는 것 같죠? 2번 페이지 볼까요? 2번 페이지도 별로 없네요. 바둑에서도 도핑이 걸리는 거 보면 약물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집중력을 높이는 약물의 가능성이 높겠네요. 3페이지 볼까요? 여기서부터 보디빌딩이 많이 보이죠? 4페이지도 역시나 보디빌딩이 대부분이죠? 도핑 적발된 종목 중 보디빌딩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디빌딩 스포츠 지도자가 되실 여러분들에게 보디빌딩에서 도핑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하고 구술시험에서 도핑 파트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점 인지하시고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도핑에 대해 설명하시오. 도핑이란 운동선수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금지약물, 호르몬제나 항문제를 섭취하거나 주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럼 도핑 검사는 경기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한 금지 약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양성 반응이 일어난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주로 소변이나 혈액 샘플을 통해 분석하게 됩니다. 다음은 검사 시기별 도핑 검사입니다. 아직 출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시험관들이 출제하기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기 기간 중 도핑 검사. 일반적으로 경기 기간 중이란 선수가 참가하기로 예정된 경기의 전일 오후 11시 59분부터 해당 경기 및 그 경기에 관련된 시로 채취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의 의미를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선수의 체내에 금지 약물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쉽게 생각하면 보통 대회 직후 도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 기간 외. 경기 기간 외 도핑 검사는 경기 기간 중이 아닌 기간의 도핑 검사를 의미하는데 선수는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검사를 요청받을 수 있고 도핑 검사를 받는 장소는 훈련장과 집을 비롯하여 선수의 위치가 파악되는 모든 장소가 될 수 있다. 실제 대한보디빌딩협회 도핑 검사는 강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자주 적발되는 거 보면 약물에 대한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번 시로 유형별 도핑 검사 종류 3가지를 설명하시오. 소변 시로 채취. 검사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핑 검사관이 선수를 환시까지 동반하여 눈으로 관찰하여 엄격하게 채취한다. 여러분들이 친히 알고 있는 소변 검사로 소변에 남아있는 성분으로 도핑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 정맥혈 시로 채취. 사진을 하나 보면서 할까요? 통상적으로 부위는 팔꿈치 정맥 쪽 혈관을 통해 혈액을 채취하는 겁니다. 정맥 혈관 속에 바늘을 삽입하고 첫 번째 진공혈액 튜브를 채취한 뒤 두 번째 진공혈액 튜브까지 채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세 번째, 건조혈관 시로 채취. 사진을 보면서 설명할까요? 선수가 손끝이나 위팔의 모세혈관으로 소량의 혈액만 채취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피부 아래 모세혈관에서 극소량의 혈액을 채취하므로 선수들이 편함을 느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1번
한국도핑방지기관의 검사 대상 명부 및 검사 대상 후보 명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검사 대상 명부와 검사 대상 후보 명부, 이렇게 밑에 5가지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주요 국제경기대회 출전 선수,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한 선수, 소재지 정보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 이력이 검사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선수, 은퇴 및 제재 후 복귀한 선수 또는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이력의 선수 지원 요원과 관계되는 선수. 5번째, 선수의 검사 이력 결과 또는 제보 및 정보 활동으로 명부에 필요한 선수를 뜻합니다. 검사 대상 명부와 검사 대상 후보 명부의 차이점은, 검사 대상 명부는 국가 수준의 최상위 선수, 검사 대상 후보 명부보다 상위 클래스의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검사 강도가 더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검사 대상 후보 명부는 검사 대상 명부에 포함하지 않은 차상위 선수, 물론 잘하는 선수이지만 최상위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 강도가 검사 대상 명부보다는 낮습니다. 사진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데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도핑 검사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내용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니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도핑 검사 계획 보통 연 단위로 계획하고 검사 시기와 어떤 시료를 채취할지 계획하겠죠. 그 다음 샤프롱이라는 검사관을 배정합니다. 그 다음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무작위로 할 수도 있고 표본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관은 선수에게 통지하고 동반하여 규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료 제공, 입회하고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게 됩니다. 이후 도핑검사 서류를 작성하고 시료를 운송, 그 다음에 시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관리하며 시료를 최대 10년까지 장기 보관하게 됩니다. 계획, 검사관 배정, 선정, 통지, 시료, 입회, 서류 작성, 시료 운송, 분석, 결과, 보관, 이렇게 짧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의도하지 않는 도핑에 대해 설명하시오. 선수 부주의 또는 실수로 금지 약물을 섭취하여 도핑 테스트에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질병이나 부상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곤 하는데, 도핑 위반 행위는 선수의 고의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도핑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선수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약물을 섭취하다가 도핑이 적발된 경우, 사전에 치료 목적 사유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핑이 적발된 경우, 이렇게 나와도 선수의 고의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된다는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제재 기준입니다. 현재 이 내용들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인데요. 내용의 난이도가 조금 높긴 하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적발, 선수의 수지 정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년, 선수가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을 사용 또는 사용 시도하는 경우에도 2년 또는 4년, 선수가 시료 채취를 회피 또는 기부하거나 시료 채취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2년 또는 4년,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관리 과정 또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도 2년 또는 4년, 선수 또는 선수 지원 요원이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2년 또는 4년,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한 경우 4년에서 영구, 남용 약물을 경기 시간 외에 섭취 또는 사용하였고 종목의 경기력과 무관했음에도 3개월이 자격정지 기간이 부여됩니다. 모두 외우시기 어려우시다면 1, 2, 3번 문항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발, 첫 번째 항목은 6개월, 두 번째 첫 번째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대하여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의 두 번째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첫 번째 위반이었다면 적용되는 자격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 세 번째 항목, 두 번째 도핑 방지 규정을 첫 번째 위반으로 가정할 경우 적용되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 이 두 번째 적발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1, 2, 3번 항목 중에 가장 높은 것을 받는 항목에 자격정지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위반으로 4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실시된 검사에서 특정 금지 약물로 두 번째 위반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추가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 항목은 6개월, 2번 항목으로 적용하면 첫 번째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 4년에 두 번째 위반으로 2년 추가로 총 6년, 3번 항목으로 적용하면 첫 번째 위반으로 간주할 경우 적용될 자격정지 기간 2년에 2배로 4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개 항목 중에 가장 높게 측정된 2번 항목에 6년 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료 목적 사유 면책입니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죠. 선수가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 있고 치료 목적 사유 면책 국제표준 또는 세계 도핑 방지 규약 제4.4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뜻하며 치료 목적 사유 명책 결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가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치료 목적 사유 명책 승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이 관련 임상 증거에 따라 진단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것. 두 번째,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치료 목적 사용이 건강 상태로 회복 이상의 추가적 경기력 향상을 일으키지 않을 것. 세 번째, 선수의 질병 치료에 사용 가능한 적절한 대체 치료가 없을 것. 네 번째, TUE를 신청한 사유가 기존의 TUE 승인 없이 사용한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닐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 모두 공정한 시합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치료 목적 사유 면책에도 위원회가 있는데요. TUEC라고 부릅니다. 이 TUEC는 임상, 스포츠 및 스포츠 의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TUEC는 치료 목적 사용 면책 국제표준에 독립적으로 판정하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여기서 독립적으로 판정한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재지 정보입니다. 소재지 정보는 작년에 나왔던 뜬금 문제로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올해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핑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재지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정보 제출 대상 선수는 지정된 마감 기한까지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고 소재지가 변경되면 즉시 변경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상 선수는 검사 대상 명부, 검사 대상 후보 명부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아담스라는 웹 기반 시스템에서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로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이 소재지 정보를 불이행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불이행의 종류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출 불이행. 첫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카다가 지정한 마감 기한 내에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매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특정 60분 단위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 검사 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소재지 정보를 제출한 경우. 두 번째로는 검사 불이행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가 지정한 소재지에서 특정 60분 단위 시간 동안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소재지 정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도핑 검사를 회피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소재지 정보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제재가 또 있는데요. 이런 소재지 정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제재가 있습니다. 12개월 기간 동안 3번의 소재지 정보 불이행을 범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 2년이며 과시 정도는 최소 1년으로 감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금지 목록 국제표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문제도 최근 경향에 따른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스포츠에 적용되는 금지 약물과 금지 방법을 명시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국제표준입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과학, 의료, 도핑방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어떤 약물이나 방법이 아래 기준 2가지 이상을 만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금지 목록에 포함시킵니다. 그럼 이 국제표준 3가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세계 도핑 방지 규약에서 정의하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금지 목록 국제표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금지 약물 3가지를 부작용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동화작용제, 흔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도 불리죠. 근육 합성을 많이 하기 위한 약물입니다. 부작용으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위험, 심한 여드름이 동반됩니다. 그 다음 성장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지방 사용을 증가시키고 신체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부작용으로는 심장질환, 관절이 약화되고 당뇨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뇨제, 수분을 배출시키는 약물이죠. 부작용으로는 저혈압, 심각한 탈수 증상을 동반합니다. 대부분 이런 약물들의 공통된 부작용으로는 혈압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장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심판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들도 최근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의 근거는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심판 등급 구분입니다. 심판 등급은 국제심판과 국내 심판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국제심판은 세계연맹 심판 자격 취득자로서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심판 및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에서 심판위원으로 지명받을 수 있습니다. A, B, C 등급으로 나눠지고요. A 등급으로는 IFBB 최고 등급 심판으로 세계 챔피언십 심사, B 등급 IFBB 중간 등급 심판으로 대륙별 챔피언십 심사, C 등급은 IFBB 입문 등급 심판으로 소규모 대회나 국가 간 대회를 심사합니다. 국내 심판은 1급, 2급으로 나뉘어집니다. 1급 심판은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에서 심판 또는 지역 규모의 경기대회에서 심판위원으로 지명받을 수 있습니다. 2급 심판은 국내 심판 자격 취득자로서 지역 규모의 경기대회에서 심판으로 지명받을 수 있습니다. 1급은 전국과 지역, 2급은 지역 규모 심판으로 지명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심판 자격 취득 요건입니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세 종류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심판, 국내 1급 심판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전국 규모 경기대회 5회 이상 참가한 심판 중 시 도지부의 추천을 받은 심판. 국내 1급 심판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2회 이상 및 시도지부에서 주최한 대회 5회 이상 참가한 심판 중 시도지부의 추천을 받은 심판. 3번 국내 1급 심판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심판인 경우 심판위원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심판. 마지막으로 국내 1급 심판 자격 보유자 중 특별히 필요에 따라 회장이 추천한 심판.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개를 다 외우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1, 2번은 외우시길 바랍니다. 국내 1급 심판, 2급 심판 자격 취득 후 2년 동안 시도지부에서 주최한 대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심판 중 시도지부의 추천을 받은 심판. 역대 미스터 미즈코리아 대상 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 본협회 이사는 1급 심판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1번 내용은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국내 2급 심판, 보디빌딩 분야에 상당한 경력을 보유하고 일정 기간 대회 운영 요원으로 활동한 자 중에서 시도지부 본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국내 2급 심판도 첫 번째 내용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심판위원회 설치 목적입니다. 심판위원회 설치 목적은 심판이 스포츠 기본 전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역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을 두는 거겠죠. 다음은 심판위원회 규정에서 명시한 심판 판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총 3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두 번째, 심판 관련 규정과 해당 단체의 규약 및 심판 판정을 준수하고 경기 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좋은 말들, 공정한, 명확한, 양심 이런 말들을 떠올려서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심판 자격 취득의 제한입니다. 이 내용도 작년에 많이 출제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선수로 등록한 사람. 두 번째, 선수 활동 중 도핑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5년 경과부터는 심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영구 제명 선수는 불가합니다. 이 내용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심판 제척입니다. 심판 제척에 해당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심판이 경기 참가자와 동일 소속팀이거나 동일 소속팀으로 활동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심판이 공정한 판정을 수행할 수 없겠죠. 다음은 심판 기피입니다. 심판 기피에 해당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심판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아까 위에 살펴봤던 두 가지 있죠. 두 번째, 심판에게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경우에는 심판 기피 신청서를 협회,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내용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심판 기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심판의 자격 유지와 부활 방법입니다. 이 내용도 작년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 자격의 유지를 희망하는 심판은 자격 취득 후 4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징계로 인해 자격 정지된 심판은 징계 해제 후 3년이 경과되면 재교육을 통하여 2급 심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자는 자격 상실 기간에 비례하는 소정의 추가 강습비 납부 및 재교육을 통해 동일 자격을 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판의 품위입니다. 심판의 품위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심판은 체육회 또는 본협회에 발급한 신분증서를 폐용해야 합니다.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 장비를 착용해야 된다. 그리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심판은 선수 지도자의 팀 입당,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분증서, 복장, 장비, 상해모험, 규정, 그 다음에 직무 공정 이런 내용의 키워드를 외우신 다음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디빌딩 지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크게 도핑 방지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리더십 교육, 인성 교육 4가지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보디빌딩 지도자뿐만 아니라 스포츠 지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고 해도 같은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대한보디빌딩협회 선수 활동입니다.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동호인 선수 제외하고요. 세계연맹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IFBB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아닌 사설대회에 참가하는 경우를 말하겠죠. 대한보디빌딩협회 등록 선수가 보디빌딩 홍보와 관계없는 광고, 쇼, 이벤트 행사에 참가할 시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쉽게도 현재는 보디빌딩 실업팀들이 대부분 해체되거나 축소되어 대한보디빌딩협회 선수로 소속되어도 연봉을 받지를 못해 장점이 많이 축소되어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은 보디빌딩 7가지 종목 소개입니다. 1번부터 3번 내용은 최근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디빌딩 역사. 창시자는 독일의 유진 샌도어라는 사람이죠. 1970년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IFBB 총회에서 남자 보디빌딩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1982년 IFBB 총회에서는 여자 보디빌딩이 최초로 출범되었으나 2013년 승인이 취소되고 지금에 있는 여자 피지크 경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보디빌딩 관련 기관 및 협회입니다. 첫 번째, 세계 보디빌딩 연맹 IFBB라고 하죠. 두 번째, 대한 보디빌딩 협회 KBBF라고 하죠. 아시아 보디빌딩 연맹 ABBF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카다라고 합니다. 보디빌딩과 도핑은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내용에 넣었습니다. 보디빌딩 경기장 규격입니다. 포즈대는 가로 최소 6m, 세로 최소 1m 50cm, 높이는 60cm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잘 비출 수 있는 조명이 준비되어야 하고요. 단상, 정면에는 IFB 로고가 붙어야 하고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무대에는 가로선과 중앙 라인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보디빌딩 심사 방법 및 기준입니다. 이 내용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보디빌딩 심사는 전체적인 체격의 비율과 대칭, 근육의 크기와 밸런스 발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대표적으로는 3가지를 심사하는데 첫 번째, 벌크업에 대한 심사로 근육의 크기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 데피니션, 근육의 선명도를 심사합니다. 세 번째, 컷에 대한 심사로 근육의 윤곽이 각을 이룬 상태, 즉 근육의 분리도를 심사합니다. 두 번째, 근육의 선명도와 세 번째, 근육의 분리도는 체지방이 낮은 상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개념이지만 근육의 선명도는 흔히 근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선명도가 좋으면 근육의 결까지 다 보이게 됩니다. 근육의 분리도는 대퇴사두근을 예시로 들면 대퇴사두근 4개의 근육들이 모두 잘 분리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디빌딩 종목에 대한 규정 포즈 및 복장. 여기에 복장으로 되어 있는데 복장은 삭제해 주시고 뒷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규정 포즈 설명은 실기교재와 중복된 내용이므로 실기교재 또는 영상을 보면서 외우는 게 수월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디빌딩 포즈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보디빌딩 7가지 종목은 눈에 보여지는 근육을 잘 보여주기 위한 자세입니다. 각 포즈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근육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모든 부위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점 부위 이외에도 근육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포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목, 보디빌딩과 클래식 보디빌딩입니다. 이 2가지 종목은 7가지 포즈가 서로 동일합니다. 1번 포즈, 프런트 더블 바이셉스, 전면 이두근과 전완근 발달을 심사합니다. 2번 포즈, 프런트 레스프레드, 전면 광배근 발달을 심사합니다. 3번 포즈, 사이드 체스트, 가슴 근육 및 이두근 발달을 심사합니다. 4번 포즈, 백 더블 바이셉스, 전체적인 등 근육과 밀도 발달을 심사합니다. 5번 포즈, 백 레스프레드, 전체적인 등 근육과 너비 발달을 심사합니다. 6번 포즈, 사이드 트라이셉스, 상완 삼두근 발달을 심사합니다. 7번 포즈, 업도미널 앤 다이, 복부 근육과 다리 근육 발달을 심사합니다. 남자 클래식 피지크는 아까 보디빌딩 포즈와 거의 유사한데요. 2가지 다른 포징이 있습니다. 그럼 5번 포즈, 백균 포즈와 클래식 포즈 옵 애슬레트 초이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포즈, 복부를 안으로 끌어들여 얇은 허리 라인과 흉곽의 확장으로 클래식한 실루엣을 심사. 백균 포즈는 교재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선수 사진 한 장을 보게 된다면 좀 더 이해하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7번 클래식 포즈 옵 애슬레티스 소이스, 클래식한 포즈나 자신이 좋아하는 포즈를 자신있게 취함. 단 모스트 머스큘라 포즈는 금지됩니다. 모스트 머스큘라 포즈는 근육을 최대한 짜내는 포즈인데요. 이 포즈도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자 피지크 규정 포즈입니다. 남자 피지크 규정 포즈는 쿼터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런트 포지션으로 정면을 보는 포즈입니다. 두 번째 포즈는 쿼터턴 라이트로 제자리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서 왼쪽 측면이 심판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쿼터턴 백으로, 마지막으로는 쿼터턴 라이트,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이 심판을 바라보도록 하는 자세입니다. 다음은 여자 피지크인 우먼스 피지크입니다. 우먼스 피지크는 4가지 규정 포즈와 쿼터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가지 규정 포즈는 첫 번째, 프런트 더블 바이셉스, 전면 근육과 전체적인 신체 균형, 비율 대칭을 심사합니다. 2번 포즈, 사이드 체스트, 가슴 근육, 삼두, 하체, 전체를 심사합니다. 3번 포즈, 백 더블 바이셉스, 각 신체 부분의 라인 및 균형, 전체적인 신체 비율 및 대칭을 심사합니다. 4번 포즈, 사이드 트라이셉스, 삼두근 및 하체를 심사합니다. 쿼터턴은 남자 피지크와 같이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사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자 보디 피트니스입니다. 여자 보디 피트니스는 쿼터턴과 아이 워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쿼터턴은 여자 피지크 쿼터턴과 동일합니다. 아이 워킹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자면 무대에 등장할 때 무대 중앙으로 이렇게 걸어온 다음 4가지 포즈를 취한 다음 다시 무대 뒤쪽 라인업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선수들의 이동 속도, 동작의 우아함, 몸짓, 쇼맨십 다 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여자 비키니 피트니스입니다. 쿼터턴과 아이워킹으로 이루어져 있고 쿼터턴은 이전 종목들과 방식은 같지만 포즈 동작이 약간 다르니 사진 또는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워킹 또한 여자 보디 피트니스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7가지 종목, 예결선 라운드 방식과 복장 및 컬러링 규정, 체급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각 종목별로 특징이 있어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단골 출제 문제여서 표 모두 암기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7가지 종목 예결선 라운드 방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 부부는 총 4가지 종목, 보디빌딩, 클래식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
남자 피지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선과 결선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선 라운드입니다. 보디빌딩, 클래식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는 4가지 규정 포즈로 되어 있습니다. 보디빌딩과 클래식 보디빌딩 규정 포즈는 1번 프런트 더블 바이셉스, 3번 사이드 체스트, 4번 백 더블 바이셉스, 7번 업도미널 앤 따이 포즈입니다. 클래식 피지크 4가지 규정 포즈는 1번 프런트 더블 바이셉스, 2번 사이드 체스트, 3번 백 더블 바이셉스, 6번 업도미널 앤 따이입니다. 남자 피지크는 쿼터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라운드 예선입니다. 1라운드 예선 보디빌딩과 클래식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는 4가지 규정 포즈를 한 다음 7가지 규정 포즈를 비교 심사하게 됩니다. 비교 심사는 이렇게 사진처럼 호명된 선수들이 일렬로 서서 포징 순서대로 동시에 포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 피지크 또한 쿼터턴을 진행한 다음 다시 쿼터턴 비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결선 2라운드입니다. 결선 2라운드 보디빌딩, 클래식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는 7가지 규정 포즈를 한 번 하고 역순으로 한 번 더해서 2번 하게 됩니다. 7가지 규정 포즈가 2번 끝나고 나면 포즈 다운을 하게 됩니다. 포즈 다운은 사진처럼 마지막 부분에 다 같이 자신이 자신 있는 자유 포징을 하며 마지막 경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 피지크는 쿼터턴 2번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선 3라운드에는 보디빌딩, 클래식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는 개인 자유 포즈를 본인이 선택한 음악에 맞춰서 최대 60초를 실시하게 됩니다. 남자 피지크는 결선 3라운드는 없습니다. 다음은 여자 종목을 볼까요? 여자 종목은 여자 피지크, 여자 보디 피트니스, 여자 비키니로 이루어져 있죠. 예선 라운드는 여자 피지크는 4가지 규정 포즈, 여자 보디 피트니스와 여자 비키니는 쿼터턴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선 1라운드에는 4가지 규정 포즈 이후에 쿼터턴과 4가지 규정 포즈를 비교 심사하게 됩니다. 여자 보디 피트니스와 여자 비키니는 쿼터턴 한번 한 이후에 쿼터턴 비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결선 2라운드입니다. 여자 피지크는 4가지 쿼터턴과 4가지 규정 포즈를 총 2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포즈 다운을 실시합니다. 여자 보디 피트니스와 여자 비키니는 아이워킹을 실시한 이후에 쿼터턴 2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 3라운드는 여자 피지크는 개인 자유 포즈, 본인이 선택한 음악에 맞춰서 최대 60초를 실시하면 됩니다. 여자 보디 피트니스와 여자 비키니는 결선 3라운드가 없습니다. 다음은 보디빌딩 7가지 종목 복장 및 컬러링 규정입니다. 남자 종목부터 보면 시합복과 컬러링으로 구분했는데요. 보디빌딩은 대둔근 4분의 3과 전면을 전체 가려야 합니다. 측면폭은 최소 5cm여야 합니다. 클래식 보디빌딩과 클래식 피지크는 복장이 동일한데요. 대둔근과 전면을 전체 가리는 단색 불투명한 소재의 체조용 반바지를 입고요. 측면폭은 최소 15cm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디빌딩과 클래식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의 공통된 규정은 투명하지 않은 깔끔한 단색을 착용해야 되며 트렁크 안에 패딩을 넣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는 신발, 안경, 시계 같은 장식품 착용은 금지됩니다. 깔끔하고 단정하며 불투명한 신축성 있는 루즈핏 보드 반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이 보드 반바지는 다리 상부를 전체 덮고 무릎 윗선까지는 내려야 합니다. 또한 기항 무늬는 허용이 되지만 새겨진 문자나 볼록한 장식은 금지됩니다. 이 4가지 모든 종목 다 컬러링 규정은 지워질 수 있는 탄과 브론즈 사용은 금지됩니다. 번쩍거리는 펄, 황금빛색 탄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오일의 과도한 사용도 금지가 됩니다. 여자 종목은 여자 피지크, 여자 보디 피트니스, 여자 비키니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합복은 여자 피지크, 여자 보디 피트니스는 대둔근 2분의 1 이상과 전면을 가려지는 시합복을 입어야 되고요. 여자 비키니는 대둔근 3분의 1 이상과 전면이 가려지는 시합복을 입어야 합니다. 여자 피지크는 신발이 착용이 금지되지만 여자 보디 피트니스와 여자 비키니는 힐을 신을 수 있는데요. 힐의 높이는 최대 12cm, 힐 앞굽의 두께는 최대 1cm, 다만 플랫폼 부분은 금지됩니다. 3가지 공통된 규정으로는 투명하지 않은 일반 비키니를 착용해야 되고요. 끈으로 된 비키니는 금지됩니다. 헤어는 스타일링이 가능하지만 반지, 팔찌, 귀걸이를 제외한 장신구 착용은 금지됩니다. 컬러링 규정은 지워질 수 있는 탄과 브론즈 사용 금지, 번쩍거리는 펄, 황금빛색 탄 사용 금지, 오일의 과다한 사용 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가지 종목 체급입니다. 보디빌딩은 총 9가지 체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펜턴급 65kg 이하, 라이트급 70kg 이하, 웰터급 75kg 이하, 라이트 미들급 80kg 이하, 미들급 85kg 이하, 슈퍼 미들급 90kg 이하, 라이트 헤비급 95kg 이하, 헤비급 100kg 이하, 슈퍼 헤비급 100kg 이상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인데요. 클래식 보디빌딩과 클래식 피지크는 체급 계산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클래식 보디빌딩 체급 계산법은 신장 마이너스 100, 그 다음 플러스 추가 체중이 붙습니다. 클래스 A, B, C, D 이부터 168 플러스 0, 171 플러스 2, 175 플러스 4, 180 플러스 7, 188 플러스 9, 196 플러스 11, 196 플러스 13 이렇게 숫자별로 외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자신의 체급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번씩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키가 178이니까 클래스 D에 속하겠네요. 178 마이너스 100 플러스 7kg로 저의 최대 체중 또는 한계 체중은 85kg입니다. 클래식 피지크도 한번 볼까요? 168 플러스 4, 171 플러스 6, 175 플러스 8, 180 플러스 11, 188 플러스 13, 196 플러스 15, 196 플러스 17. 제 키를 넣어보면 180cm 이하로 들어가니까 178 마이너스 100 플러스 11로 저의 최대 체중은 89kg가 되겠네요. 다음은 남자 피지크입니다. 6가지 체급이 있고요. 클래스 A는 170, 클래스 B는 173, 클래스 C는 176, 클래스 D는 179, 클래스 E는 182, 클래스 F는 182 초과가 되겠습니다. 여자 피지크 클래스 A는 163cm 이하, 클래스 B는 163cm 초과, 163이 기준이 되겠네요. 여자 보디 피트니스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클래스 A 158, 클래스 B 163, 클래스 C 168, 클래스 D 168 초과. 여자 비키니 피트니스입니다. 여자 비키니 피트니스는 총 8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클래스 A 158, 클래스 B 160, 클래스 C 162, 클래스 D 164, 클래스 E 166, 클래스 F 169, 클래스 G 172, 클래스 H 172 초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 종목을 모두 외우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클래식 보디빌딩과 클래식 피지크는 체급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협회 최신 규정과 7가지 종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는 스포츠 인권과 생활체육,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